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오마이뉴스와 서울혁신센터가 공동 기획으로 마련한 온라인 포럼,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2021 사회혁신 포럼 다시 서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민이 만드는 일상회복. 이번 주 주제, 저는 참 흥미롭게 이번 주제를 기다려 왔습니다. 바로 이 코로나 시대에 뜨는 직업, 소셜 혁신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야 되고 또 어떤 직업을 통해서 또 삶을 영위해 가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온라인 포럼이, 오늘 이 시간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를 잠깐 해드리고요. 바로 주요 발언을 또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강연을 해주실 분입니다. 안진걸 민생경제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김강현 MTA 소셜 인큐베이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종익 한국사회투자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백 아시아공정무역회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센터장님이 앉아 계시네요. 네, 윤명화 서울혁신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렇게 5분과 함께 오늘 소셜 혁신가, 이 코로나 시대에 뜨는 직업, 또 우리가 새롭게 찾아가야 될 일상,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강연을 준비해 준 안진걸 소장님의 강연을 들어보고요. 저희가 패널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진걸 소장,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 마스크 벗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 사회혁신의 상징 혁신파크에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개최해 주신 우리 서울혁신파크랑 오마이뉴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자칭 오마이뉴스 홍보대사도 맡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사회혁신의 대가들이십니다. 대가들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쑥스러운데요. 저도 이제 오늘 배우러 왔는데 다만 사회혁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주 거창해 보기도 하고 또는 추상적으로 느낌도 있지만 제가 희망제작소와 참여연대 또는 민생경제연구소 등에서 이렇게 나름 우리 사회의 어떤 진화나 혁신에 조금이라도 기여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가 가야 될 사회혁신의 방향 또는 사회혁신가, 혁신가들, 혁신자란 말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 북한 노래 휘파람에 보면 혁신자의 집 앞에서 내 마음 설레요 이런 노래가 있는데 아마 어느 나라나 어느 사회에서나 사회혁신, 소셜 디자이너, 예전에 박원순 전 시장님이 좋아했던 소셜 디자이너나 소셜 이노베이터나 이런 분들은 인기가 매력이 넘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근데 사회혁신가까지는 못 되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그 PPT 파일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냥 여러 가지 문제를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캠페이너. 그래서 누가 저한테 아니 그 포털 같은 데도 보면 무슨 특수 단체인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 시민운동가로 소개됐는데 저는 그런 소개가 제일 거북하고 저는 싫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시민운동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면 되는데 저는 예전에 참여연대 갔을 때부터 저는 그냥 예를 들면 민생단체 실무자, 스텝, 그 다음에 뭔가 억울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캠페인하는 사람, 캠페이너. 그래서 저의 정체성을 뭐로 하는 게 좋을까 하다가 시민운동가, 특수단체 다 싫고요. 저는 거부합니다. 그냥 어떤 몇 가지 민생 문제에 대해서 그걸 해결을 추진하는 캠페이너로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셜 이노베이터가 여러 가지 영역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는 분들을 일컬을 수 있겠는데요. 저는 거기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캠페인을 하면서 또 나름대로 자기의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점을 오늘 우리 서울 시민들이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올 때 이제 전철을 타고 왔는데요.
전철 타면서 예전에 이제 동료들과 함께 했던 활동들이 쭉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이제 전철에 이렇게 물건을 판매하는 분들, 사실 그분들을 뭐로 불러야 되나. 저는 고고 가면서 제일 제가 마음 아픈 표현이 잡상인이란 말이었거든요. 일종의 잡놈 같은 상인이란 뜻인데, 뭐 잡화를 파는 상인이다 이렇게 좋게 해석해 주는 분도 있지만 그 뉘앙스가 사실은 잡놈 같은 상인이다. 굉장히 어감이 안 좋았습니다. 그분들 스스로도 굉장히 그것을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저 표현을 바꿔야겠다고 언젠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희망제작소하고 참여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시절인데 저 표현을 뭐로 바꾸면 좋을 것이냐. 역시 혼자만의 생각은 안 됩니다. 많은 분들하고 일종의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제가 이제 장난스럽게 그때 제시했던 표현은 현대판 보부상이다. 현대판 보찜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 했는데 현대판 보부상 너무 좀 길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떤 분이 제가 기억은 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무명의 소셜 이노베이터셨죠. 이동상인 어때요? 라고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야 맞다 이동상이다. 현대판 보부상 이동상인 아니야. 그래서 이동상이라고 명명하면 좋겠다 하고 그걸로 글도 쓰고 바로 당시 박원순 서울시에 제안을 했는데 실제 그때가 2011년도인지 12년도인지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주도해서 그 잡상이란 말, 그러니까 그게 현행 철도 관련 법률에 물건을 팔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을 도둑질하는 것도 강도질하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투기꾼도 아니고 요즘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 많습니까? 그래도 물건을 파는 분들인데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치 중립적 표현으로 불러주자 서울시가 채택해서 조례까지 다 바뀌어서 이동상이라는 표현이 공식화됐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 진짜 따뜻하다고 느낀 게요. 그에 서울시가 잘한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투표를 했는데 그게 베스트 5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잡상이란 말이 너무 불편했던 거죠. 다 이렇게 자고 있는데 그분들이 뭘 팔 때 좀 귀찮기도 하고 특히 전기 전자제품 사면 그 골탕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골탕 많이 먹었습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근데 제가 정말 이건 알려지지 않는 일화인데 그 이동상인이 채택된 다음에 그 실제 이동상인 두 분이 참여연대 사무실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고맙다고. 그러면서 꿀팁을 주고 하셨어요. 전기전자 상품은 아무래도 고장이 많이 나고 AS도 안 된다. 일반 생활 잡화를 사라. 백화점에서 10,000원에 파는 거 2,000~3,000원에 판다. 가장 많이 팔린 물건이 뭔지 아느냐? 화장실하고 세면대 막혔을 때 뚜러펑 있잖아요. 플라스틱 이렇게 길쭉한. 그게 제일 많이 팔렸고 그럼 고장도 안 나고 지금도 집집마다 10년째 쓰고 있답니다. 그런 꿀팁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장하게 하는 건 그러면서 그 두 분이 어제 저희 식구들 다 같이 모여서 회식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 딸들이 대학생이 있는데 엄마, 아빠의 직업이 처음으로 우리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 같아서 너무 기뻤다고 식구들이 모여서 울면서 회식을 했답니다. 그게 이제 시장님한테도 그 소식이 전달돼가지고 당시 서울시에서도 그 사연을 공개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제가 생각하는 혁신의 방향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그다음에 그게 지구가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면 무생명들이 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상생하는 그게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신가 누가 있을까? 뭐 맨날 스티븐 잡스도 생각나고 저는 뭐 박원 시장도 생각나고 저쪽에 우리 이강백 선배님도 생각나고 많이 생각납니다. 근데 원조는 저 뒤에도 있는데 채부자댁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경주 채부자댁. 사방백리에 굶주린 사람이 없게 해야 된다. 지나가는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흉년에는 절대 남의 땅을 사지 마라. 당시에 그 탐욕스러운 양반이나 무능한 왕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혁신이고 휴머니스트입니까? 저는 지금 현대 자본주의가 채부자댁 자본주의를 표방해야 된다. 그게 자본주의의 최대 혁신이고 그렇게 되면 반복적인 경제위기도 극복하는 혁신이 된다. 결국 부자들은 소비 탄력성이 낮지만 서민 중산층들은 소비 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뭔가가 아무튼 소득이 주어지거나 지불을 받거나 작년에 제1차 국민지원금 때 드러난 효과처럼 뭔가 아무튼 돈만 주어지면 소비를 무조건 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수도 활성화돼서 반복되는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혁신이고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프랭클 루즈벨트 대통령도
그런 정책으로 성공을 했고 지금 조 바이든 얼마 전 일본의 기시다 총리도 일종의 서민 중산층들의 소득을 늘려서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 그래서 이제 혁신에 대해서 이제 고민 좀 많이 그래도 해보고 살았는데요. 아까 이제 이동상인 이야기도 하나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도움을 드린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에서 일을 할 때 일종의 이제 혁신센터 같은 건데 사회창안센터였는데 그때 간사로 일했을 때 제가 제 경험으로도 아니 친구들한테 후배들이나 친구들한테 술 10만 원 사는 건 아깝지 않았는데 물론 부담됐지만 은행에서 돈 찾을 때 1,200원 나오는 거 왜 이렇게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제 결혼식에 가가지고 축의금 대신 놔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한 5명 거 대신 내줬어요. 5만 원씩 25만 원. 그래서 수수료 1,200원 나왔어요. 그게 되게 싫었어요. 근데 갑자기 또 한 놈이 전화를 하는 거 결혼식 다 끝나갈 쯤에 한 번만 더 내달라고. 5만 원 더 찾는데 12,000원 또 나오니까 어찌나 짜증나든지.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이 12,000원 요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요 수수료 안 내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ATM기가 돈을 다 찾고 나면 수수료가 얼마인지 통보해주고 원하지도 않는데 당신의 수수료 1,200원 냈고 얼마 찾았고 자네가 얼마인지 용지를 강제로 출력해 줬습니다. 그래서 희망제작소 동료로 토론해서 앞으로 그러면 요건 캐나다에서 사례를 제가 배웠어요. 캐나다 사례 보니까 ATM기에 돈을 찾기 전에 최종적으로 동의하기 전에 수수료가 얼마인지 먼저 보여주더라고요. 1. 두 번째 용지를 받을 건지 말 건지를 보여줘요. 영수증이 필요한 분들도 있으니까. 오 이거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희망제작소 은행연합회 공문 보내고 난리 피웠죠. 캠페인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쓰시는 것처럼 우리 국민이 쓰는 것처럼 ATM기 가시면 수수료가 얼마인지 먼저 보여줍니다. 그래서 수수료 부담되면 이러면 자사은행으로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쓰는 또는 그 다음날 영업시간 내에 찾아가고 수를 줄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럴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다음에 용지를 뽑을 건지 말 건지 선택하게 해줬습니다. 그 용지가 뭐 얼마나 되겠냐면 그것도 상당한 종이와 그 다음에 일종의 약간 독성 있는 잉크들이 묻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원천적으로 받지 않는 거 이런 것도 저는 제가 생각하는 혁신의 한 사례다. 그리고 이런 사회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그룹이 있고 그런 그룹들을 시민들이 후원해주고 응원해주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기업 시민이든 여러 사회 정부 부처 등과 협력도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모두가 소셜 이노베이터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자기 직업을 가지고 부업으로 전업으로 비교적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참여연대에서 18년 희망제작소 1년 반 민생경제연구소에서 8, 9, 10 지금 4년째 했는데 물론 그 전에 건설회사도 잠깐 다녔습니다. 그래서 일반 직장인들의 어떤 고충이나 애안을 다 모르는 건 제가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 모자란 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소셜 이노베이션 뭐 그런 비슷한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먹고는 살고 있는 거 보면 분명히 이것도 직업의 한 분류다. 근데 이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정부에서 하는 직업 분류에 보니까 NGO 스텝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NGO 스텝으로 들어가도 좋은데 저는 꼭 그게 아니어도 캠페이너 같은 직업도 하나 생겼으면 좋겠어요. 캠페이너, 소셜 이노베이터. 좋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저희들이 했던 혁신 사례,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줄이고 혁신했던 저는 아주 좋은 사례가 제가 지금 3번 진행한 온라인 대규모 집회입니다. 어제 이제 우리 민주노총에서 오프라인 대규모 집회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 저는 뭐 제가 그동안 사실 한국 사회에서 집회 시 전문가 중에 한 명으로 행세해 왔는데 집회 시의 자유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준수했다면 지금처럼 경찰이 강경하게 대응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노총과 정부가 더 많이 대화를 해야 되죠. 뭐 노동계에 대해서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건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자, 근데 그렇게 대규모 집회를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극우 단체들의 집회에 대해서도 많이 지탄을 받던 사실이요. 그럼 저희는 검찰개혁, 언론개혁이라는 중차대한 주제로 우리 국민들과 어떻게 집회를 할까 고민하다가 온라인 줌으로 한번 집회를 해보자. 온라인 행동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사이버 1인 시위를 해보자. 직접 1인 시위를 나오기 싫고 집 밖에 나오는 걸 두려워하는 분들도 여전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줌으로 실제 이번 주 지난주 토요일 날인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1차, 2차, 3차 때인데요. 매번 줌으로 500명 안팎 그다음에 사이버 캔들 액션 넷이라는 사이버 액션 사이트에서 한 100여 명 안팎
그다음에 그것을 20여 개 창조적인 이제 유튜브들 자체가 이노베이터들이고 크리에이터들이 많은데 우리 진보개혁성향의 유튜브 20몇 개하고 연합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줌으로 들어올 사람 줌으로 들어오고 캔들 액션 넷으로 들어올 사람 캔들 액션 넷으로 들어오고 실제 길거리 가서 오프라인에서 1인시 할 사람 1인시 했고 그다음에 그걸 유튜브로 보면서 실시간 채팅하는 사람들이 다 이 온라인 집을 참여했는데 마지막에는 한 10만 명 안팎까지 이제 올라간 겁니다. 뭐 최근에 인기가 있는 김진애 전 의원이나 추미애 전 장관 같은 분이 나오셨는데 그럼 보면서 야 그럼 이 10만 명이 오프라인으로 하면 2016년 17년 촛불 시민혁명 때 집회 초창기 집회 인원이랑 비슷한 겁니다. 아 정말 길거리에서 하면 어쨌든 방역 걱정도 되고 경찰들의 수고도 가중되고 그다음에 또 교통체증이 불가피하게 기본 헌법적 중대한 기본권 집회 시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게 저는 늘 마음이 아팠거든요. 옛날 집회 시하면서도요.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또 비용도 실제 비용도 한 10만에서 100만 명 정도 참여하는 집회를 하잖아요. 최소 몇 천만 원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딱 제 스튜디오 빌려서 저거 딱 하는데 200만 원 앞에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회적 비용이나 갈등도 없고 경찰 선생님들 수고도 없고 그런데 나중에 올라온 온라인 사이트에 뒤늦게 이제 합류해서 보신 분들까지 하니까 100만 명 안팎이 참여한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청계광장에 광화문광장에 100만 명이 모인 거죠. 온라인 광장에. 그래서 이거 역시 어마어마한 혁신 아니냐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그래서 혁신의 뭐 요체가 저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휴머니즘을 고양시키고 무생명과 상생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 혁신의 이제 방안은 일단 각자 영역에서 새롭고 뜻깊게 정말 그런 시도들 엄청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반찬통을 갖고 와서 반찬을 사는 가게들 요즘 늘어나고 있던데 예를 들면 여성환경연대라든지 여러 환경시민단체가 그런 노력 많이 해주셨거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보면 사회적 기업도 그렇고 소셜 이노베이션 영역에 보면 환경 문제나 기후위기와 관련된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활동가들이. 너무 긍정적이죠. 저는 그분들에게. 근데 보면 우리 국민들이 환경 문제나 에너지 위기, 지구 온난화 이야기하면 사실 다 심각하다고 알면서도 민생 문제가 심각한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에 동참도 못하거나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살리는 것이 난 지속 가능한 지구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혁신의 가장 중요한 방향 중 하나라면 그런 문제에 관심도 더 가지고 동참할 수 있는 삶의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혁신의 중요한 과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민생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캔들 액션 넷 사이트도 있고 와서 우리나라 공연 똑같습니다. 집회가 똑같습니다. 발언도 하고 자유 발언도 있었고요. 저렇게 우리나라 공연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가 혁신의 요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말로 고맙게도 예를 들면 민변 참여인데 이렇게 포괄적인 NGO들이 있는 거하고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가 있는 건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상가세입자나 주택세입자들이 너무나 우울한 일 때문에 제가 참여인 됐을 때 민생경제연구소 연락을 주십니다. 근데 그냥 포괄적으로 그냥 우울하니까 연락 주시는 건데 예를 들면 주택세입자나 상가세입자들이 이제 민변이나 참여인 같은 데 연락 안 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경기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행정 영역에서 그런 걸 흡수해서 행정혁신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행정청으로 바로 연락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그런 정보를 모르는 분들. 그래서 민변 참여인대 변호사들 중심으로 최근에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라는 게 우리나라에 처음 생긴 겁니다. 얼마나 뜻깊습니까?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이 집이 없는데 옛날 건물주랑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최근에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개정돼가지고 굉장히 헷갈린 점도 많은데 그것만 전문으로 오전 10시부터 난 12시까지 평일은 아직은 이제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2시간에 불과하지만 저희들이 저기도 후원도 하고 알려지면 이제 더 늘어나겠죠. 저도 굉장히 중요한 혁신이다. 고강도 심해보상 택배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페이도 주고 휴식도 달라는 캠페인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사진은 이제 이혼중 배우님이 그때 응원해 주셔서 제가 한번 찍어놨습니다. 구마적으로 유명한 분인데 스페인 종이의 집 한국판 드라마를 찍고 있답니다. 종이의 집. 근데 거기서 모스크바 역할을 한답니다. 이건 언론에 나온 겁니다. 스포일러가 아닙니다. 근데 요즘 K드라마가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스페인 종이의 집을 한국에서 만들었을 때 드라마계에 또 혁신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오징어 게임하고 DP처럼. 자, 그 다음에 민변에 그냥 또 막연히 민변 그러면 좋은 일하는 변호사 모임인데
공익인권 변론센터라는 걸 민변이 만들었습니다. NGO계에서도 혁신이 벌어진 겁니다. 그 사이에 그 5년 동안 5,476명의 시민들 관련된 280건을 무료로 변론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혁신입니까? 서민들에게. 지금도 변호사님 시장 로스쿨 때 변호사를 늘어났다고 우리 변호사님들 막 엄살 많이 부르지 않아요? 그래도 변호사 사무실 한번 연락해 보십시오. 기본이 최소 500 안팎이고요. 아무리 이렇게 잘해서 깎아줘도 한 300은 받으십니다. 한 달치 월급을 어떻게 냅니까 우리 서민들이? 그러니까 소송도 포기하고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민변에서 딱 민변 그러면 굉장히 정치화된 집단이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저랑 거리가 먼 존이라는 변호사들 모임 일으키는데, 공익인권 변론센터가 무료 변론을 한다 하니까 많은 분들이 상담도 하고 무려 5,476명이 5년간 공익변론에 지원을 받았다. 저는 이보다 더한 이렇게 아름다운 혁신이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을. 그리고 알바 노조도 한번 꼭 칭찬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 200만 명 안팎의 알바로 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알바가 굉장히 많고, 이 단기 노동, 일본에서도 문제가 됐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알바들이 사실 노조도 없고 어디 상담할 데도 없습니다. 근데 그 알바들의 문제를 찾기 위해서 양대 노총도 별로 신경도 못 쓰던 시절입니다. 알바 연대를 만든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알바 연대를 많은 시민단체들이 응원했고요. 그러더니 그 알바 연대가 모토가 돼서 알바 노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뿌리는 명함인데요. 너무 명함이 예쁩니다. 정말 따뜻한 혁신이 느껴졌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 우리 국민이 모두 아는 4대 보험, 그리고 알바들에게는 5대 보험이 하나 더 있다. 알바 노조다. 알바 상담을 해줄 것이요, 알바들의 권익을 옹호할 것이요. 그래서 알바 노조로 모여라. 그러나 노조가 부담스러우면 상담이라도 해라. 저렇게 저 명함 그대로 제가 찍은 거거든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 다방면에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그게 지구 환경이익이든 지구인들의 민생이익이든 대한민국의 분단의 문제든 또는 동네의 어떤 공동체 이슈든 그런 것들에 함께하는 과정에서 다종다양한 어떤 시도와 시민들에게 다가서기 위한 굉장히 어떤 산뜻한 노력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저는 이제 중간 정리하면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매우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K 방역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제가 국뽕으로 빠질 필요는 없지만 대한민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종다양한 NGO NPO 활동들, 이 서울혁신파크도 그중에 하나이고요. 이것들도 굉장히 이제 NGO NPO 선진국 못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NGO NPO, 전국에 한 2만여 개의 NGO NPO가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거기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용이 됐습니다. 일자리의 한 영역도 어느덧 차지했습니다. 시민들의 기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기부가 좀 주춤한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민생경제연구소는 또 각별히 요즘 이제 기부 문화를 확산하는 데 저희들이 많이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바 노조도 받습니다. 택배기사님들이 너무 힘들다.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프게 더 이상 주지 말라고. 저 너무 힘들어요. 오늘은 더 늦어. 이게 이제 실제 택배기사님들이 보냈던 문자이고, 저 문자를 보냈던 분들이 다 숨지셨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택배기사님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는데, 그 택배기사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물론 이제 분류작업도 회사가 고용을 새로 사람을 뽑아서 분류작업을 빼줌으로써 기사님들 과로가 줄어드는 걸 알아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투쟁하고 캠페인을 했는데요. 그래서 실제 분류작업에 10,000명 가까운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그 분류작업을 오전 내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사님들이라는 걸, 그 10,000명 일자리면 코로나 시대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또 혁신의 방향 중에 진보한 목소리도 있겠지만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기본소득도 결국 일자리가 불안한 미래에 대한 대비책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처럼 기본소득이든 뭐든 보편적 복지 확대든 뭐든 우리가 가야 될 길이지만, 어쨌든 지금 이 순간 일자리 확대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기사님들의 과로사를 근절하고 장시간 노동을 예방하고 우리 택배를 시키는 시민들도 덜 마음 아프고 거기에 10,000명의 일자리도 늘어나고 일석삼조잖아요. 저는 이게 혁신이라고 감히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분류 작업을 택배 기사님들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마트의 여성 노동자들이 하루에 400개의 박스를 나른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택배 기사님들도 하루에 300개, 400개가 나르거든요. 많이 과로했을 때는요. 그러면 그래도 지금도 200, 300개 나릅니다. 근데 박스가 미끄러워가지고 굉장히 고생하는 걸 많이 봤고, 실제 저도 그 엘리베이터라든지 그 아파트 입구에서 박스 이렇게 들고 가다가 미끄러져갖고 떨어뜨린 것도 몇 번 보고 그래 주워도 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마틴제 노조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박스의 손잡이만 뚫어줘도 한 절반 정도 가볍게 느껴진다. 근데 이건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택배기사님들도 좋을 거고, 그 다음에 박스에다 쓰레기 담아갖고 버리는 시민들도 좋을 것이고, 사실 이렇게 박스에 이렇게 쓰레기 버려가다 저도 많이 미끄러진 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 박스로 물고 나르는 직장인들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저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정말 깜짝 놀란 게요, 우리 국민들 거의 절대 다수가 야 진짜 이건 너무 좋은 아이디어,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생각해보니까 외국에서 수입되는 박스들은 구멍이 많이 뚫어져 있더라. 이제 여기 곳곳에서 막 인증샷이 올라오는 거예요. 시골 농촌의 박스들하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박스는 구멍이 많이 뚫어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농촌의 물건은 무거워요. 고구마, 양파. 그러니까 이미 농민들이 너무 어깨도 아프고, 요즘 다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참고로 우리 농촌이 진짜 안타까운데, 제가 아는 마을의 청년회장님이 68세 막 이렇습니다. 청년회장님 지금 이런 상황이죠. 우리가 농촌 살리기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는 농협을 주도로 박스를 이미 뚫어놨더라고요. 외국도 박스가 무겁다는 거 알고 노동 존중이 생활하다는 외국 많은 나라에서 박스를 많이 뚫어놓은 겁니다. 구멍을 나르기 편하게. 우리만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저거 해서 작년에 이제 우체국이 전격적으로, 우체국에서 제일 무거운 게 5호하고 4호 박스인데 5호 박스 그게 1년에 400만 개가 유통이 됐답니다. 그게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도와주는 겁니다. 민간의 노동자가 일하면서 겪었던 고충을 줄이기 위해서, 아니 저는 우리가 스티븐 잡스 이야기 많이 하는데 집에 책상에 PC가 너무 무거워서 갖고 다니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웠다잖아요. 부자들만 컴퓨터를 사는 게 안타까웠다잖아요. 기술로 만든 게 아니라잖아요.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만들었다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만들어진 것처럼, 예, 일하는 노동자들과 대화하고 착목하다 보니까 박스에 구멍 뚫는 것으로 됐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직도 안 뚫린 게 많지만 박스 드는 사람들이 좋다고 다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택배 관련 활동 많이 했고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길 가다 보면 택배 노동자의 권리, 노동력 함께 찾읍시다 이런 현수막이 있는데, 노동조합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저런 현수막을 보면 아, 노조가 어려운 노동자를 도와주는구나 하는 인식의 개선도 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도 하고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저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해야 된다. 그래서 이노베이션이든 캠페인이든 피플이 중심이 돼야 된다. 결국 인간, 휴머니즘 또는 무생명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게 사는 게 우리 혁신이라면, 그래서 주권자 시민들이 와요. 그래서 링컨이 1800년대 포더 피플, 아니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제 민생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더 나은 혁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 따뜻한 공존 하기 위해서도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을 넘어서 of the poor, by the poor, for the poor. 그러니까 인민의 또는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더 가난한 그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더 약자들과 더 가난한 사람들의 민주주의와 정부와 정책으로 됐을 때 더 우리의 민주주의가 강해지고 지속 가능해질 것이고 생동감이 넘칠 것이고, 바로 그런 시민들의 역량이 그러면 지구가 겪고 있는 다양한 위기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과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별건 아니지만 우리 민생경제연구 사무실 오는 사람들이 가져다준 라면이나 음료수를 모아서 동네 독거노인 돕는 단체에 매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뭐 별건 아닙니다. 작은 혁신입니다. 경제민주화 11월 9일 우리 헌법 119조에 경제민주화 조항이 있는데 11월 9일을 그래서 경제민주화 날로 선포하고 시민단체들과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참 정치권에서 좋았던 이제 이야기를 거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주 반가웠던 소식이 민주당에서 소확행위원회를 만든 것입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위원회 또는 소중하고 확실한 행복위원회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대 담론들이 많잖아요. 우리 시민사회운동에도 보면 거대 담론이 많습니다. 근데 소확행위원회에서 제시했던 그런 사례들 보면요. 예를 들면 길거리에 화장실, 개방형 화장실 늘리자, 연대 화장실을 급해가지고 문 열고 들어갔는데 닫혀져 있는 경우 너무나 많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나오기 일보 직전에 믿었던 화장실이 닫혀져 있다. 그때 그 고통. 저는 그 고통을 우리 알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화장실 개방하자 해서 역시 이제 혁신이 시민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롯데그룹에 접촉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롯데그룹이 할리스라든지 롯데리아를 갖고 있는 그룹이잖아요. 앞으로 자기들 프랜차이즈 매장은 화장실 다 열어놓겠다. 그동안 닫아놨답니다.
이렇게 확대되고 합니다. 우린 지금 주소로 달려가는데 이제 주소나 공공기관 말고 롯데그룹 계열 프랜차이즈가 가면 화장실이 열려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모르는 주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KTX 마일리지가 5년이 지나면 소멸돼 버리는데 너무 아깝지 않냐. 그것을 시민들에게 쿠폰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발행해주면 시민들이 그것을 친구들한테도 선물해주고 여행 가는 사람이나 출장 가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서 소멸되지 않게 이런 한 20가지 의제를 선정해가지고요. 열심히 캠페인 해가지고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정책 혁신인 것입니다. 정책 혁신이고 정치가 너무 거대 담론만 다루는 게 아니라 생활 담론. 서울시의 마을 노무사가 전역에 확대 시행됩니다. 마을 변호사, 마을 노무사 이건 대단한 겁니다. 정말 지난 서울시가 사람들이 다 변호사님들하고 상담 필요하고 노무사들하고 상담 필요하고 법무사하고 상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면 다 법무사, 노무사, 변호사님들이 이제 구청까지 다 앉아 있습니다. 저는 주민센터까지 앉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국까지 버스 타고 갈 필요 없이 걸어서 예전에 박원 시장님이 이야기했던 걸어서 10분 내에 체육관이 있어야 되고 공원이 있어야 되고 숲이 있어야 되고 도서관이 있어야 되는데 걸어서 10분 내에 우리 시민들이 너무너무 억울하나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물어볼 수 있는 모든 상담 기관이 있어야 된다라고도 감히 생각해 봅니다. 5분 안에 좀 마무리. 이제 예. 아유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 경비 노동자들 문제도 같이 제가 계속했는데 이것도 역시 저희 귀중한 노동을 제공해 준 분들과의 어떤 혁신, 정책 혁신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되돌아보도록 쓰다는 책도 하나 써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다니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TBS에서 이것도 굉장히 저는 방송계 혁신이라고 생각했는데 TV 민생연구소라는 프로그램을 TBS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1년 반간 진행했었습니다. 오로지 민생 문제만 50분 내내 방송했습니다. 방송계에 나름대로 시청률은 비록 낮았지만 상은 휩쓸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예. 그리고 저 이제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건 이미 제가 했던 활동들인데요. 명절에 고속도로가 완전히 막히는데 통행료를 받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명절 거부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주장해서 참여연대랑 민생연구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그게 시행이 됐고요.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자. 그러면 대중교통을 아침 일찍 타면 지옥철도 완화가 될 거고 분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서민들, 학생들 교통비 부담도 줄어들 거다 해서 서울시랑 경기도에 저희가 제안해서 대중교통 조조 할인제. 영화관에만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윤명아 의원님 고맙습니다. 시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죠. 지금 시의회도 6시 반까지만 다 20% 할인해 주거든요. 근데 그 노무사 시의원님 누구시죠? 추 시의원님이 7시 전에 타면 20% 할인해 주는 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실히 7시부터 8시 사이에 교통체증 많이 완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20% 할인 받으려고 먼저 이동상해도 있었고요. 뭐 영화관 폭림이 부족해서 아무튼 여러 가지 아무튼 저희들이 한 이런 작은 혁신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저기서 반값 등록금 무상교육 운동도 있었고요. 예전에 이렇게 육교가 없어지니까 장애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런 열린 지평 잡지도 여기가 이제 참여연대 날 앞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옆에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이 있는데 그 앞에 육교를 딱 만들어 놓고 장애인도 오도 가도 못하게 한 겁니다. 진짜 나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육교를 없앴습니다. 장애인 단체로. 그때 너무너무 기쁘게 육교 그 횡단보도를 건너는 우리 장애인분들의 표정이 너무 제가 그때 많은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화장실 여성들 줄 서는 거 이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면적을 남자 화장실보다 늘려야 된다 해서 여성단체들이 인권이 2002년도에 진정돼서 인권 침해 차별이라고 결정 났는데 저희는 그 전후에서 계속 제가 캠페인 했었습니다. 참여연대에서는 채택을 안 해주더라고요. 뭐 그런 문제가 하나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화장실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여성 화장실이 대소변기 남성 화장실 숫자보다 많아야 되고 특히 사람 밀집한들이 1.5배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줄 서는 거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이제 화장실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꾸 서서 쉬하시니까 자변기에서 너무 많이 튀고 너무 힘듭니다. 앉아서 쉬하자라는 캠페인 했는데 저 기사에 댓글이 한 1000개 달렸는데 전부 다 앉은 거를 죽여야 된다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남성들이 자기들 겨냥한 걸로 오해를 하시대. 그게 아니라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뒤에 이용하는 사람한테 배려해 주자는 건데 마치 서서 일하는 특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저를 막 지구에서 추방해야 된다는 댓글이 많이 달려 있었으나 많이 확산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저는 이제 진짜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 화장실에 가보면 너무 저는 불편한 표현이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럼 남자는 울면 안 되는 존재, 강한 존재, 여자는 우는 존재, 약한 존재. 이제 남녀 간의 그 굉장히 성역할을 차별적으로 만들고 남자가 여자를 보호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동등한 주체가 아니라. 그래서 저게 거슬렸거든요. 저거 언젠가 없애야겠다. 저는 이제 한번 피리 꽂히면 반드시 없애야 될 때까지 하니까. 그래서 중국 화장실, 그래서 저걸 고치려고 제가 막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중국 교포가 제보를 해줬습니다. 중국 화장실에 써져 있는 거 보내줬네. 실제 중국 화장실에 똑같이 그런 취지죠. 그러니까 흘리지 말라는 취지잖아요. 딱 중국 화장실 뭐라고 쓰냐. 일보 전진 문명 일진. 아, 너무 멋있잖아요. 그대가 일보 전진하면 변기 쪽으로 중국의 세계 문명도 역시 한 걸음 진보한다. 더 위생적일 것이고 더 보기 좋을 것이고. 그래서 한 걸음 앞으로 나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있는데 왜 굳이 남자가 흘리지 말라니까 눈물 아닙니다. 이런 구태를 씁니까? 우리도 그래서 중국 표현을 그대로 따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한 걸음만 앞으로 뭐 이렇게 그러면 더 나은 대한민국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는 생활 속의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혁신의 사례 너무너무 많고 혁신이 가야 될 곳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혁신들을 다방면에서 하게 되면 최근에 아까 이제 환경이 지구위기로 말씀드렸는데 지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혁신적 사례들을 다루다 보면 일자리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자리도 더 많이 창출된다는 걸 여러 번 확인했고요. 아까 택배 이슈 같은 경우에도 했고, 그다음에 서민들의 그 크고 작은 비용을 절감해주는 혁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서민들 굉장히 어려운데 한 푼이라도 아끼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기업이나 이미 많이 가진 자에게 그대로 돈이 가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들이 더 많이 내놓을 수 있는데 강제로 할 수는 없으니까 조세정 쪽도 필요하겠지만 소비자 캠페인과 결합돼가지고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이득을 주는 여러 가지 혁신 방안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혁신의 대가들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좀 잡으니라고 제가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동영상 봐주신 분들도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도 계속 소셜 이노베이터 캠페인의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된 혁신, 더 나아가서 약자들을 위한 혁신과 민주주의, 또 생활 속의 혁신, 이 사례들 다 들어봤는데요. 안진걸 소장의 이제 말씀을 들으면 1박 2일 시간 좀 빼놓고 쭉 들어야 모든 스토리가 다 들어올 것 같은데 압축해서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 패널 분들 말씀 듣고 다시 또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김강현 MTA 소셜 인큐베이터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HBM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김강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사회적 협동조합의 미션의 일부를 조금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는 사람들이 삶의 보람을 느끼는 일을 지속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듭니다라는 문구가 들어있고요. 여기 조금 어려운 혹은 좀 새로운 개념들이 들어간 건 다 빼고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고민을 함께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그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도 이렇게 정말 고민을 함께 해야 될 거리가 너무너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꿈이 많고 고민이 많던 시절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시작하고 싶은 이유는 요즘은 꿈은 많은데 고민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궁리할 게 많아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그걸 바꿀 수 있을까가 이제 즐거워지기 시작해서 함께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함께 나눠보고 싶죠. 궁리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회적 기업가, 사회혁신가 이렇게 사실 저는 아직은 조금 낯설기도 하고 조금은 부담스러운 이렇게 단어들이기도 한데요. 제가 혹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왜 주변에서 이렇게 바라봐 주실까를 생각할 때 제가 요즘 뭐 하면서 돈 받고 있지? 이게 직업이라는 주제가 있었으니까요.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고민하면서 또 그 주변에 공유하고 또 같이 그거 공감해보고 또 실천해보고 다시 고민하고 이거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감사하게도 직업적으로도 돈도 주시고 또 이렇게 의미 있는 일 하신다고 같이 힘도 보태주시고 하는 마음들이 모여져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면은 이것만 하면서도 참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회사는 혹은 저희는 이제 닉네임을 꼭 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로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듯이 닉네임을 정하는데요. 저는 스페인어로 강물이라는 뜻의 리오라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리오를 정한 이유는 저희 항상 관심사는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는 거. 그래서 물이 항상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는 게 가장 필수 요소라고 생각을 했고, 물 중에서도 강물을 선택했던 이유는 저는 공동체에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까에 대한 고민들을 담아서 강물이 되면 강물처럼 흘러 다니다 보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다짐을 담아서 리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는데요. 리오라는 이름은 2011년에 제가 부모님과 상의하지 않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모님도 저를 리오라고 불러주시는데, 멕시코에 어떤 농장에 비즈니스 리서치를 하러 갔었어요. 농장은 선교센터였는데 여기서는 학교를 하고 계셨고 그 학교의 학부모들을 이제 고용을 하고 싶다. 학부모들이 너무 삶의 환경이 어려워서 아이들을 등록금을 내거나 학교에 뭐 필요한 물건들을 사는 게 어려워하니 우리가 그럼 농장을 만들어서 이들을 고용해서 안정화시키면서 교육과 삶의 변화를 같이 만들고 싶다 해서 되게 쉬워 보였어요. 농장도 있고 거기 사실 저기 멕시코의 남쪽 지방 치아파스주가 되게 비옥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할 거리도 많았고 해서 딱 갔는데 요즘은 아니죠. 이젠 저도 현타가 왔어요. 현타가 왔던 이유는 이분이 이제 옥수수 농장을 하시는 분을 만났었는데 멕시코에서 옥수수를 잘 만들어서 잘 살아보려면 미국하고 과테말라가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막 엄청난 거대 기업들이 옥수수 가격을 일정 이상 수매해주지 않기도 하고 종자를 되게 비싸게 팔기도 하고 그 아래 나라 과테말라를 갔더니 세관을 통과할 때부터 그 뇌물을 줬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공부하고 있었던 게 국제법이었는데 국제법은 소용이 없구나 하면서 이제 전과를 했고요. 근데 이때 감동적으로 이 농부들과 연결지어서 실제로 그래도 조금은 더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사례를 찾게 된 게 그 지역에 있었던 지역 농협이었는데요. 그 지역에 있었던 협동조합이 그래도 조금 더 좋은 가격에 수매해 주시고 조금 아주 막 베스트는 아니지만 좋은 퀄리티의 종자들을 그래도 적절한 가격에 제공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거대한 거를 한 번에 바꾸긴 어렵겠지만 주변에서 힘을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잘 모르기도 했었고 이때는 아직 한국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전이어서 협동조합에 대한 고민을 하던 2011년에 검색을 하다가 좀 재미있는 협동조합을 발견했었습니다. 몬드라곤이라는 협동조합이었고 세계에서 뭐 가장 큰 노동자 협동조합 그리고 가장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건 저 가운데 있는 글씨 Humanity at Work 그래서 일자리에서의 인간성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지역에 그래서 몬드라곤 가보기도 하고 좀 최근에는 일로서도 몬드라곤 기업을 많이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거기서 굉장히 자랑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처음 몬드라곤 기업의 첫 번째 기업을 시작할 때는 스페인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 중에 한 군데였는데 지금은 우리 동네가 스페인 전 지역에서 1인당 GDP가 제일 높다.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 것은 스페인 전 지역에서 그 가정 간의 소득 격차가 가장 적다. 그래서 저거를 딱 듣는데 이제 저는 크리스찬이기도 한데, 파라다이스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었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볼 수 있을까? 앞으로 내가 함께하고 또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공동체들은 이런 공동체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만나게 된 게 몬드라곤에 있는 대학에서 혁신적인 실험으로 시작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는 MTA라는 것이었습니다. 몬드라곤 팀 아카데미라는 뜻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MTA 미션인데요. MTA에서 우리는 열정적인 팀 플러너로서 스스로를 꽃피우고 글로컬하게 혁신적이고 긍정적인 임팩트를 함께 창조한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이 팀플러너라는 단어는 사실 새로 만들어진 단어였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거리가 국리거리가 됐다는 것은 그 모든 도전이나 제약들이 즐거워지면서 어떻게 풀까, 어떻게 함께 풀까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는 앙트러프러너십의 발현이었다면 그거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사람을 위해서 혹은 많은 사람과 함께 고민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이 팀플러너라는 새로운 단어에 담겨있는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정신을 잘 담아내면서도 되게 진취적이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함께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핵심적으로 항상 말을 하는 것은 러닝, 학습과 비즈니스, 일하는 것이 떨어져 있지 않고 그것이 합쳐져야 실천을 통한 학습 혹은 창조를 통한 팀 학습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지속 가능하게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대학이었기 때문에 경영대학인데 경영대학 1년 차부터 바로 창업을 시킵니다. 법인 등록을 시키고요. 그리고 같이 일을 하게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매출 뭐 냈어? 라고 거기 가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이동상인이 되어 보더라고요. 지하철에서 껌 팔았어? 뭐 산에 올라가서 물 팔았어? 이걸로 시작을 하지만 졸업할 때쯤이 되면 그것들에 대한 경험과 경력들이 쌓여서 본인들이 꿈이나 본인들이 성장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들을 많이 쌓아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혁신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 한국에서 HBM은 똑같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교육의 혁신과 기업의 혁신 두 가지 키워드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몬드라곤 그룹을 처음 시작할 때 정신적 지주가 되셨던 호세마리 신부님의 책에도 잘 나와 있었는데요. 이분이 되게 재밌는 말을 하셨던 게 협동조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협동조합주의자가 중요하다. 함께 협동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협동조합 운동은 교육적 행위로 해석되는 경제적인 노력이다. 그리고 경제적 행위를 변화의 추진체로 활용하는 교육적 노력이다. 이 두 가지를 완전 합쳐버렸죠. 그리고 또 좋았던 것은 협동조합주의의 좋은 점은 문제를 갖고 있는 인간을 홀로 있는 존재로 다루지 않고 연대하고 타인과 단결하는 존재로 마주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들이 나타날 때 교육의 혁신에서는 기업에서 하고 있는 혹은 일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대학에서 혁신을 한다면 기업의 혁신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것이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이 구성원이나 혹은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단위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기 다음 슬라이드의 내용이 있는데요. 협동조합주의는 사람을 바꿔서 기업의 소유 지배 구조를 갖추려는 것이 아니고 기업의 사회적 성격과 기능 자체가 바꾸려는 것이다. 그리고 뭐 경제에 기여하는 이익과 사회에 기여하는 이익이 두 가지 모두 다 검증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여기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HBM은 되게 많은 실험들을 해왔고 많은 영역들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 오해나 되게 다양한 관점들을 사기도 하는데요. 일단 중학교, 뭐 고등학교, 대학 필드, 이제 교육으로 불리고 있는 필드에서는 최대한의 일자리 경험들이나 실제 본인들의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그러면서 함께 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유학교라는 곳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 또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소셜 앙트러프너너 팀 아카데미 그래서 사회적 기업가 팀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이름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요즘은 잘 모이질 못해서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쇼케이스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몬드라곤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레인이라는 학위가 자체를 한국을 기반으로 여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레인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한 기수가 13명에서 15명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팀인데요. 저희는 이 팀을 팀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년 차가 지나고 이제 막 2년 차가 되었는데 되게 다양한 학생들이 모였어요. 일반 고에서도 한 절반이 오고 대안학교에서 절반이 왔는데 처음에 모여서 가장 어려워했던 것은 일단은 우리가 팀이다라는 걸 인식하는 게 제일 어려웠고요. 내가 왜 얘의 고민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얘가 성장하는 걸 내가 같이 책임져야 되지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실제 세상에서 검증받아야 된다. 실제 고객을 만나고 실제 매출을 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많이 어려워했지만 1년이 지나면서는 지금은 팀에 대한 개념도 많이 갖춰가고 있고 앙트러프러너 기업가 정신을 갖추는 것도 많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고민이 많이 없어지고 궁리거리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에서 강조하는 것들은 정체성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데 저희는 학생이라는 정체성을 주고 싶어 하지는 않고 팀 기업가라는 정체성을 주고요. 그리고 사실 이 혁신파크가 저희가 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한데 공간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랑 연결되는데요. 학습 혹은 성장은 교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저희는 일할 수 있는 곳 혹은 고객을 만날 수 있는 곳 혹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곳이라면 우리의 랩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혁신파크를 저희의 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나 교수님은 존재하지 않고 팀코치, 저 같은 팀코치 역할하는 분들이나 각 분야의 멘토분들이 존재하고요. 되게 학생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재밌어했던 거는 여기는 과목이 없고 시험이 없다라는 거였는데 과목이 없고 본인이 학습하고 싶은 것, 꿈꾸고 싶은 것, 성장하고 싶은 것이 본인의 과목이 되고 그것을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전을 통해서 실제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제 사회적 영향력을 만드는 걸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다들 1년이 지나고 나니 이렇게 빡셀 줄 몰랐다. 시험이 안 보면 훨씬 행복할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HBM이 하고 있는 일들은 기업의 혁신 분야의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 자체를 바꿔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기업에서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면서도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학습하는 조직처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협동조합 창업 지원 사업이나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같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업들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녹여서 함께 변화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 똑같이 팀에 대한 이야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회 안에서 역할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아가면서 그것을 실제로도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기업의 구조로 만드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좀 특정 대상들이나 특정 필드를 대상으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식, 지금 자영업자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외식 분야를 특정 지어서 팀으로 창업해보는, 그래서 서로 간의 노하우도 공유하고 자원도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기 위한 실험들을 했었고요. 또 아산 나눔재단과 함께는 이제 탈북민들과 그리고 국내 청년들 그리고 해외 글로벌 청년들이 함께하는 뭔가 통일 한국의 미래를 기다리면서 소외되고 있는 국내외 청년들에 대한 글로벌 팀 창업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요즘 지역에도 청년 이슈가 많다고 말씀을 딱 해주셨는데, 지역에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청년 실험들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또 실험들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또 저희가 이런 일들을 해나갈 때는 사실 저희가 열심히 교육하고 혹은 창업 지원을 한다고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관심을 모아서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궁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나 서울혁신파크에서 같이 진행했었던 서울혁신 펠로우 과정이나, 그래서 사회혁신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 혹은 경영자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보는, 또 함께 혁신을 꿈꿔보는 자리들을 마련해서 진행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꿈꿔나가는 것은 이렇게 학습과 그리고 일의 영역이 합쳐지는 것이 커뮤니티 안에서 함께 모아지는,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되는 혁신들이나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일자리나 혹은 그 안에서 발견되는 문제들이 공동체라는 카테고리 안으로 모이면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의 슬로건, 그리고 MT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저희는 평범한 사람들이 팀으로 모였을 때 특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나 혹은 앙트로프러너 이야기하면은 스티브 잡스, 마크 주커버그, 이렇게 위대한 결과를 낸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저희는 사회 혁신들이 또 혹은 사회의 변화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할 때 분명히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그것을 한국에서 혹은 글로벌 차원으로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교육의 혁신과 기업의 혁신을 함께 이뤄가는 학습과 일을 함께하면서 공동체, 커뮤니티에 또 도움이 되는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모습들 제가 잘 들어봤습니다. 김광현 팀코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어서 한국사회투자 이종익 대표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겠습니다. 네, 한국사회투자는 임팩트 비즈니스를 하는 조직들을 발굴해서 투자하고 육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팩트라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사회 문제, 또 사회적 가치를 시간하고 또 돈을 활용을 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임팩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시간이 중요하고 또 같이 돈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300개 정도의 사회혁신 조직들을 발굴 육성했고요. 그 돈으로 따지면 한 650억 정도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현재 한국사회투자는 IBK 창공, 한국의 스타트업의 등용문이죠. IBK 창공을 비롯해서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하는 보건의료 관련된 부분, 그리고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IPSL, 이런 엑셀레이팅을 대표적으로 5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다양한 사회 프로젝트와 또 사회 경제적 기업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이제 사회혁신 안 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실 텐데, 제가 사회혁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저희가 생각하는 사회혁신은 중요한 요소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까지의 방법과 다른 차별화된 아이디어나 프로그램이나 기술이나 절차, 이런 것들을 서로 내고, 그 다음에 2번째 차별점은 이걸 실제 적용하고 수행하고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임팩트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사회 혁신에 대한 확실한 차별점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 다양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오늘 대표적으로 한 2개 정도의 사례를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원하는 기관들이 대부분 비즈니스를 하는 기관입니다. 즉 이제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기관인데, 실제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은 솔루션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 사회 경제적 기업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이 목표에 따라서 경영 자원, 즉 돈과 사람과 기술과 여러 가지 자원들이 투입돼서 기업 활동을 통해서 소비자나 아니면 고객들한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부가가치들 그리고 이익을 통해서 결국 사회적 가치를 혁신적으로 창출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도는 것을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CSR이라든지 CSV, 또 최근에 ESG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다 설명드리긴 좀 어렵고, 어쨌거나 사회혁신은 이런 기업 측면에서는 CSR, CSV, 또 최근에 나온 ESG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측면에서 사회혁신의 확산과 효과가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회혁신 모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 모델인데요. 이것은 기업이나 정부나 지자체가 결국 돈을 대고 이런 것들을 저희와 같은 지원 기관들이 투자하고 엑셀레이팅을 통해서 사회 경제 기업들을 육성하고 그 다음에 스케일업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드리는 거고, 여기에는 결국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나 소셜 임팩트가 무엇인가를 설정을 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환류하는 그런 과정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엑셀레이팅인데, 엑셀레이팅은 결국은 이 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문적인 자원들을 투입해서 이 조직들이 목표를 좀 쉽게 달성하게끔 크게 성장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엑셀레이팅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오픈 이노베이션입니다.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결합해서 이 소셜 섹터에 있는 기업들 또 기관들 협동조합들과 같이 결합해서 새로운 사업 모델과 또 새로운 마케팅을 통해서 그러한 사회혁신을 확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콜라보레이션인데, 오늘 제가 사례로 2가지 말씀드릴 시간 관계상 시간이 안 되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례인데, 이거는 결국 처음에 대기업과 또 중간 지원 조직과 사회 경제적 기업, 사회적 기업을 비롯한 협동조합, 마을 기업, 자활 기업 굉장히 많죠. 그런 기관들과 또 이러한 그 실제 그 사회 문제 해결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그 고객들 그리고 시민들이 다 결합된 모델입니다. 저희가 했던 모델은 첫 번째는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 서비스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경력 단절 여성을 다 모아서 교육시키고 그냥 취업시키면 굉장히 간단한 모델인데, 저희는 그 문제의 어떤 핵심이 뭔지를 좀 더 많이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력 단절 여성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니즈는 전문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유연 근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아이도 키우면서. 그러면서도 또 자기가 원하는 좋은 회사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니즈였고요. 회사의 니즈는 뭐냐면 고급 인재를 채용했으면 좋겠다. 다만 채용하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나 채용 비용을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경제적 기업들을 한 100여 개 정도 발굴을 했고요. 경력 단절 여성을 한 1000명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니즈들을 반영을 해서 회사가 기획한 인턴십 그리고 회사가 기획한 OJT를 기획해서 경력 단절 여성들에 대해서 SNS 마케팅이나 이런 고급 그런 사업 일자리를 교육을 장기간에 걸쳐 시키고, 회사가 디자인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인턴십까지 연계해서 채용으로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보통 우리 청년들이 이제 주거 관련해서 보통 이제 월세를 살잖아요. 3천만 원, 1,000만 원에 월 30만 원, 3천만 원에 15만 원 이렇게 월세를 사는데,
그 보증금을 없애는 역할입니다. 청년들이 보증금 낼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무방이라는 사회적 기업이 실질적으로 이 보증금을 없애는 역할을 하고, 그 대신 그러면 실제 집주인한테는 어떤 걸 개런티해 주냐면 공실이 없게끔 계속 청년들 임대를 해주겠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이라는 게 그 공실이라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뛸 그 위험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여기에 그러면 시드머니를 누가 대느냐? 대기업에서 시드머니를 우리가 유치를 해서 그런 보증금의 역할을 하면서 이런 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제가 이거 세부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부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그 법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사회혁신은 굉장히 작은 것에서 출발하지만 실제 효과를 굉장히 크게 내길 원하고, 또 이런 다양한 그 사회 주체들이 같이 결합해서 하는 그런 모델들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회혁신 모델에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 짧고 굵게 잘 들었습니다. 이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또 이 청년들을 위한 이런 도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어서 우리 이강백 아시아 공정무역 네트워크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강백입니다. 앞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직업, 일자리는 시대마다 달라지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창출되기도 하고 점점 더 다양해지고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라고 하면 산농공상이라고 하는 큰 대분류로 직업을 나눴지만 실제로는 대다수가 다 농민들이었고요. 우리 과거에 70년대, 80년대의 경우에는 공장 혹은 제조업이라고 불리우는 부분이 직업의 사실 대명사가 됐지만, 지금은 일자리의 특성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다. 옛날의 기준으로 볼 때 이게 직업인가 할 정도의 문제, 이 일자리도 직업으로 대접받고 있는 그런 경우가 흔히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안진걸 소장이 이 NPO, NGO 영역에 2만 개의 조직, 한 10만 명의 스태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어쨌든 그 일자리의 영역 중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 그리고 공정무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2007년도에 아름다운 가게가 사회적 기업, 1호 사회적 기업, 그때 한 60개 정도의 사회적 기업이 출범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굉장히 독특하게 그 시민사회 영역의 문제의식과 기업의 해결 방식이 같이 결합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 역시 마찬가지로 참여연대라고 하는 조직에서 출발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업적 방식으로 일을 시작을 했고, 그게 2007년 사회적 기업법이 처음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시작이 됐는데, 그게 10년 지나서 2,000개가 만들어졌고, 다시 3년이 지나서 지금 현재는 3,000개가 넘는 사회적 기업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의 전체 매출은 5조 3천억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을 다 합치면 대략 3만 개의 이런 어떤 그 조직들이 있고 30만이 넘는 종사자가 있다, 이렇게 이건 정부의 공식 통계를 통해서 발표된 겁니다. 기업은 매년 10% 정도 증가를 하고 있고 종사자 수는 연평균 5%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사회적 경제 영역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인 건데, 협동조합은 한 10만 명 정도, 사회적 기업은 그보다 좀 더 많은 숫자의 기업이 이 활동을, 더 많은 숫자의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대략 2만 개 정도의 협동조합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회적 경제 또는 사회적 기업은 시민사회의 문제의식과
기업적 방식의 해결 방식이 결합된 독특한 성격의 이런 어떤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공정무역인데, 공정무역 역시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가게에서 가장 먼저 2002년도에 공정무역을 시작했는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그 참여연대에서 아름다운 가게가 나오고, 아름다운 가게에서 공정무역을 시작하고, 동시에 그게 무역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비즈니스 방식이 결합이 된 것처럼, 공정무역에 한국에 있는 모든 공정무역 기업의 조직들의 이 성격들을 보며 그 출발이 다 NGO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YMCA에서 카페 티모르라는 걸 만들고요. 여성환경연대에서 그루라는 걸 만들고, 아름다운 가게에서 아름다운 커피라고 하는 거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먼저 NGO에서 이런 공정무역 조직이 나와서 이 조직이 이런 어떤 그 기업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공정무역은 주로 글로벌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글로벌 차원의 빈곤, 글로벌 차원의 굶주림의 문제, 글로벌 차원의 어떤 이런 기후변화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 방식을 위해서 이렇게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시아 공정무역 네트워크를 잠깐, 사실 시간이 없어 그냥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한다면, 저희는 가장 크게 공정무역과 비건 전문 식품 기업으로의 성격을 명확히 하면서 출범을 명확히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비건 전문이냐, 왜 공정무역이냐, 이런 얘기를 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차원의 빈곤, 글로벌 차원의 기아 문제, 글로벌 차원의 기후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북반구가 있고 남반구가 있는데, 주로 적도벨트 이하의 남반구에 빈곤자의 80% 이상이 몰려 있고요. 실제로 글로벌 빈곤의 문제는 적도벨트 이하의 농업의 문제이면서 농민의 문제입니다. 동시에 이 기후변화의 문제는 이 플랜테이션 농업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거대한 플랜테이션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구상의 밀림의 80%가 불타 없어졌습니다. 이 불타 없어진 열대 우림이 한 해 얼마냐? 작년 한 해 1200만 헥타르였어요. 1200만 헥타르라 그러면 우리는 사실 도저히 이게 무슨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간단하게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한국의 총 면적이 1000만 헥타르밖에 안 됩니다. 이걸 평수로 계산을 하면요, 363억 평의 면적의 밀림이 불타서 사라진 거예요. 자, 어느 나라가 주로 불타서 사라졌냐? 이 지구상에는 이 적도 벨트 안에 있는 이 거대한 레인포레스트, 열대우림이 있고, 그 열대우림이 주로 남미라고 하는 데하고 동남아시아라는 데하고, 그리고 아프리카의 이 중앙아프리카 쪽에 이 적도벨트 열대우림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파괴되는 숲을 딱 보시면 그 지역입니다. 1위가 브라질이고요, 2위가 중앙아프리카 콩고 지역입니다. 2위가 콩고입니다. 3위가 볼리비아고요, 4위가 동남아의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태우고 나서 거기다 뭐 하냐? 플랜테이션 농장을 만드는데요, 그 만들고 난 불타 없어진 그 밀림의 31%가 뭐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냐? 콩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불태워 없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요, 24%의 이 불타 없어진 열대우림이 팜오일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라졌고요. 3위가 쇠고기고, 4위가 목재고, 5위가 코코아고, 6위가 커피입니다. 이게 주로 다 지금 우리 공정무역의 주요한 상품들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비건을 주창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 중에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1위의 콩과 3위의 쇠고기는 같이 결부돼서 갑니다. 왜냐하면
소를 살찌우는 가장 빠른 방법은 콩 단백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소 축산 농장이 10%의 면적을 갖다가 차지하고 있지만 사실은 콩과 더불어서 60% 이상의 열대우림을 불태우고 만들어지는 지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공정무역 네트워크는 어쨌든 간에 빈곤의 문제, 기아의 문제, 이거는 바로 농업의 문제이고, 동시에 이런 어떤 이 지구상의 이 기후 위기는 어디서 비롯되냐면 1위가 온실가스 배출의 1위가 농업이에요. 1위 산업이 농업이고, 농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실제로 밀림을 불태우기 때문에 지구의 자연 조절 능력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들의 자각과 이거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소고기를 조금만 덜 먹어도 이 밀림의 파괴는 좀 덜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어떤 저희가 끊임없이 새로운 비건 식품들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비건과 베지테리언과 이걸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 어쩔 수 없이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는 현실에 처해져 있고요. 그래서 사실 육식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지금 사실 좀 이게 달라져야 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지금 제가 앞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더 좋은 말씀을 하시느라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리 사실 윤명아 센터장님이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없을까 봐 제가 우리 AF 소개에 대한 얘기는 사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품과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길어질까 봐 요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또 이 비건 전문 식품, 이 의미가 또 그런 또 의무에 있었군요. 네. 공정무역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윤명아 서울혁신센터 센터장님 말씀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혁신센터장 윤명아입니다. 앞에 1차, 2차, 3차 오늘 이제 마지막 포럼에 제가 마지막 토론자인데요. 사실 이 앞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모두 사실 저희 혁신파크 안에 있다라는 게 사실은 저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랑이고. 이제 서울 혁신파크 외에도 서울 곳곳에 사실은 이런 혁신가들이 모여있는 유사한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 재단 많이들 알고 계시고, MPO 센터, 또 무슨 빛죽기지, 또 다시 세운 상가죠. 그다음에 헤이그라운드라든가 양재 R&CD 지구혁신 허브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 서울혁신파크가 가장 그 안에서도 가장 큰 공간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오늘 이 혁신파크를 소개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울혁신파크가 왜 이렇게 크냐? 우선 그 자부심이 어디서 왔냐 하면,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있었던 자리가, 국립보건원 자리가 이 자리였습니다. 3만 평에 해당하고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넓겠습니까? 서울 이 불광 지역에 3만 평이라는 어마어마한 공간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오송으로 다 질병관리본부가 이사하고 나서 2016년에 이제 혁신가들이 여기 속속들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이제 비전화 공방이었는데요. 비전화가 뭔가 하면은 이제 전기와 화학 물질을 쓰지 않는 공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혁신가들의 모임이 있었고요. 이제 올해는 저희가 여러 가지를 거쳐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이제 제로 웨이스트를 요즘에 많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탄소 지원 순환이라든가 자원 순환이라든가 아니면 시민 참여 공간 활성화, 또 IT 기반
사회혁신, 그리고 뭐 공동체라든가 아니면 도시전환 라이프 스타일 이런 쪽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안에서 앞에 소개해드린 많은 혁신가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간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도 굉장히 크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엄청난 공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시게 되는데요. 저희가 28개 동에 지금은 주로 혁신가들이 예전에 그 실험동 구간이나 지금 저희가 있는 공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상당히 리모델링이 되어서 이제는 이제 상상청과 미래청 그다음에 참여동에 많은 혁신가들이 모여서 계십니다. 이렇게 리모델링이 되었습니다. 아까 본 것은 예전의 사진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해서 노란 저희 그 미래청에 많은 혁신가들이 가 계시고 그다음에 저 빨간색 건물인 상상청에 지금 이 빨간색 건물의 5층에서 저희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 앞에 이제 참여동 네모 중정이 보이는 저것이 이제 많은 또 혁신가들이 계십니다. 사실은 이제 사회 혁신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저희가 세계적으로 오징어 게임 그다음에 뭐 BTS가 선전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라워하지 않습니까? 사실 오징어 게임의 그 핵심 키 테마는 우리 어린 시절의 놀이였습니다. 뽑기를 하던가 아니면 구슬치기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혁신이라는 것은 결코 막 어마어마한 무슨 토목공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것이 아니라 작은 난제들을 가지고 여기서 굉장히 고민들을 하는 혁신가들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일반 기업이나 이런 데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여기에 그 혁신가들 그런 분들이 만들어내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주 예전에 질병관리본부 시절의 사진입니다. 1960년대에 저렇게 뭐 코스모스가 곳곳에 피어 있고 시약본부가 있고 이런 것이 지금 저렇게 가운데 보이시듯이 여기 시민들이 참여하는 페스티벌이라든가 많은 축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혁신파크에서는 주로 어떤 혁신가들이 많이 계시냐 하면은 이제 뭐 환경이나 생태 에너지 이쪽 부분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뭐 사회 정의, 문화예술, 그리고 사회적 경제 지원 협의체, 또 비전화 공방, 그다음에 청년 허브, 그리고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마을 공동체, 50+ 캠퍼스, 청년 활동 지원센터, 또 협동조합 지원센터, 또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 그다음에 청소년 미래진로센터 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단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입주자들이 총 구성을 보면 230여 개 단체에 1,500명이 상주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이 한 10개 정도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매년 한 50만 명 내지 60만 명이 방문하는 공간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어떤 것들이 구성해서 제일 많이 다뤄지고 있나라고 보면은 우선 협치나 협업 네트워크, 그다음에 청소년, 그다음에 성평등, 사회적 경제, 뭐 복지, 인권, 장애, 건축 공간, 문화예술 이런 부분들이 이 안에서 가장 열심히 막 활동을 하고 저희의 가장 큰 자랑점은 이 많은 단체들이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제 개별적으로라도 굉장히 뛰어나시지만 그 개별성을 여기에 협업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이 확대하고 더 많이 성장시키는 이런 활동을 하는 공간이고 얘가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런 혁신가들이 모두 모여 있는 어떤 인큐베이팅도 되면서 활동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제 공간 중에서 저렇게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입주자들이 저희 입주하신 분들의 좀 특이점은 굉장히 이름을 잘 지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혁신가들은 역시 사고가 좀 다르다. 굉장히 오픈되어 있어서 우리가 오징어 게임 했었을 때 그게 뭐야라고 했었지만 우리 여기에 그 혁신가들이 그 회사의 명칭을 지은 거 보면 너무너무 재밌고 또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이거를 보면서
저런 명칭들을 생각해낼 수 있구나 하는 그 혁신가들입니다. 예를 들면 뭐 북센스 같은데 많은 독서 모임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저기에 크게 까맣게 있는 빅이슈 같은 데도 여기 안에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보시면 여기에 이제 마을 공동체도 있고 또 아까 우리 앞에 이강백 소장님 대표님 말씀에 이제 공정무역 이쪽도 하고 있고요. 저기 옆에 보이는 AUD라는 데는 이제 그 농인들을 이렇게 그 문자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곳입니다. 굉장히 좀 혁신적이고 이 안에서 정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언더독스 하면은 여기 맨 처음엔 저도 언더독스라고 했었을 때 무슨 개하고 상관이 되는 건가 했었습니다. 여기는 워낙 이제 반려견들이 많이 오기도 하는 곳이라서 그런데 여기 이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뭐 이 안에 또 이렇게 희망법 그러니까 이 변호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많은 변론을 해주시는 그런 변호사님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헬스브릿지 맨 마지막에 보이는 헬스브릿지처럼 그 건강을 우리 처음에 이 발표하셨던 분 중에 하나인데 건강을 쉽게 체험할 수 있고 자기의 스스로 진단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기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가 굉장히 수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목이 많다 보니까 수목과 관련돼 가지고 입주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플랜제닉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공간도 있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이나 청소년 이쪽에 뭐 이야기꾼의 책 공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제목이 이게 전국에 있는 이제 소외되어 있는 도시에 아동들을 찾아서 연극도 하고 책 읽기도 하고 이런 공연을 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학부모들 그다음에 그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연극을 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요. 이 마을 무지개 맨 오른쪽 왼쪽 밑에 마을 무지개는 이주민 여성들이 모여서 이주민의 다양한 문화를 갖다 체험하게도 해주고 도시락을 갖다가 만들어서 이 지역에 있는 이제 각 회사들에 이렇게 배달을 하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대한교육연대도 있고요. 뭐 좀 약간 이 말이 모자라가지고 좀 하지 못할 정도인데 이제 여기 보면 이 풀입니다. 이 풀이 뭘까 하면은 이로운 풀, 우리 한약재가 되는 풀들을 키우는 방법을 알려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안에 곳곳에 그 식물들 중에서도 우리가 저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식물이네 그런 것들은 이 풀에서 심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더 많은 기관을 소개하고 싶지만 이제 뭐 시간상 요 정도로 마치고요. 이 안에서 정말 그 다양한 사회혁신 프로젝트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 다양한 축제들, 아까 앞에 소개한 기관들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그 토론회와 아니면 경험, 그다음에 체험, 또 연대 그리고 협업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공간이 넓다 보니까 옥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옥상에서 저렇게 또 다양한 활동들이 있고요. 저기 껌껌하게 보이지만 저기가 북한산 쪽두리봉입니다. 저희 파크에서 가장 이렇게 보기에 좋은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비전화 공방 이런 데는 사실은 이제 저렇게 지역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저렇게 활동들을 하면서 혁신의 어떤 맛을 보여주는 그런 활동들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참여하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HBM 말씀하셨지만 몬드라곤의 그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와서 여기 와서 활동을 같이 하고 협업을 했었고요. 이렇게 끊임없이 축제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저희 이 안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뭐 공유, 코워킹, 네트워킹, 사회혁신, 옥상공유, 뭐 미래식문화 비건, 주민자치, 펩시티, 전환도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안에 망라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 서울 시민들이 여기 오셔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욕구가 아마 모든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될 것이고요. 앞에 이 소개받은 이 수많은 이
혁신가들의 활동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고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의 소개는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와, 230여 개, 1,500여 명이 상주하고 있는 이런 공간이라는 게 저도 서울에 살면서 잘 몰랐던 공간인데 이번에 잘 알게 됐고요. 많은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패널 분들 말씀을 쭉 다 들어봤고요. 그래서 짧게 저희 안진걸 소장, 그래도 이제 오늘 강연해 주셨으니까요. 패널 분들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지금 저랑 함께 보신 분들은 대한민국이 혁신의 중심이다. 서울이 혁신의 중심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다 오늘 오신 세 분이 다 서울혁신파크에 있으신 분들이네요. 저만 외곽에 오세요, 이쪽으로. 저희는 이제 유비쿼터스입니다. 유비쿼터스. 네, 저희 사무실은 없어요. 네, 저희 사무실은 이동상인. 민중의 가슴 속에 존재합니다. 네, 그런 각오로 살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저도 이제 NGO MPO 공부를 계속 하고 있다고 자평했는데 또 몰랐어요. 이렇게 좋은 분들이 이렇게 곳곳에서 네. 이런 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든든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다만 이제 박정우 기자님께서도 몰랐다 이렇게 뭐 이제 서울혁신파크가 좋은 일 하는 곳이라 알았는데 자세히 몰랐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면 이제 지금 뭐 각 구나 주민센터도 많이 혁신하고 주민 속으로 들어 여러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잖아요. 근데 서울혁신파크도 그런 아직 천만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종다양한 공익적인 프로그램과 또 사회 지위나 사회 혁신의 노력들과 아이디어들이 지금 집결해 있는 거고 실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런 틈을 타가지고 일본 오세훈 시장님 같은 경우는 막 너무 이제 이런 그 NGO MPO들의 놀라운 성과들을 폄훼하고 축소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따릉이도 이렇게 손댄다고 하니까 시민들의 반발이 굉장했는데 정말 좋습니다. 만약에 NGO MPO들에 대한 지원에서 혹시 과한 부분이 있었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으면 우리 모두 이제 성찰해서 점검해서 개선하는 건 좋은데 이걸 폄훼하고 불온시해서 축소하고 내쫓고 이런 방향으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시장님한테 꼭 호소드리고 싶고요. 오세훈 시장님한테. 얼마든지 이게 무슨 정치로 예민한 이슈를 다루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면요. 딱 제가 쭉 살펴봤는데 230여 단체들 대부분 보면 이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나 아니면 우리 사회가 꼭 가야 될 어떤 미래에 가야 될 가치의 영역들을 다루는 곳이어서 정치적으로 예민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 호소드리고 싶고 네. 더 많은 시민들에게 이걸 어떻게 알릴 것인가. 그다음에 더 많은 청년들, 열정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어떻게 더 많이 결합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쨌든 이곳도 상근하는 곳이면 만약에 부업이 아니면 상근하는 일자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제가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고 네. 저도 혁신파크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널리 우리 혁신파크 하는 일 더 같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계속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 네트워킹이나 홍보를 더 해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고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안진걸 소장 말씀까지 쭉 들어봤는데요. 오늘 함께 하신 분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영상이 부유들 통해서 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서도 보시고 이런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평가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너무 일찍 끝나는 것 같아요. 아니, 아까 단체 중에 대부분 알겠던데 그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재밌고 좋은 일이 많잖아요. 그 세상에 없는 세상이라는 곳이 있던데 어떤 일을 하는지 아마 그걸 눈여겨보시면 있을 것 같아요. 제일 흥미로운 제목이었거든요. 예. 정말 세상이 없는 세상 너무 재밌는 제목 아니겠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새업새라고 부르고 하는데요. 여기가 자연상점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플라스틱병, 그다음에 원단 이런 것들을 폐 플라스틱병을 가져오고 뚜껑하고 분리해서 가져오면 우리가 교환을 해주죠. 대나무 칫솔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수세미 우리가 키운 수세미 이런 걸 바꿔주기도 하면서 사실은
이 자연상점을 곳곳에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처음엔 그게 될 건가 생각했는데 지금 자연상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후위기, 탄소 저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도 가장 공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예. 이름이 우리 지금 유튜브를 함께 하신 분들께서도 이런 전쟁 없는 세상 뭐 이런 엔저들 많이 썼는데 세상이 없는 세상은 뭘까 궁금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바로 이름부터가 또 굉장히 아이디어도 넘치고 이름부터 혁신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우리 지하철이나 버스에 서울혁신파크에서 하는 230개의 프로젝트 NGO MPO들 우리 좀 하는 일까지 널리 알려지면 더 좋겠다는 생각. 네, 정말 훨씬 많은 시민들이 예. 응원하고 결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렇게 좋은 공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혁신가들이 좀 밖으로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중근 소장님 좀 많이 알려주세요. 예, 다니시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3주 연속으로 이렇게 기획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마이뉴스와 서울혁신센터가 함께 공동 기획한 2021 사회혁신 포럼 다시 서기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민이 만드는 일상 회복 진행해 봤는데요.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이 환경, 건강 또 이렇게 혁신까지 다 들여다보시면서 또 많이 알게 되시고 또 많이 공부도 되시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그 주위에 이런 혁신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또 나눠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마이TV 유튜브에 계속 영상이 남아 있으니까요. 쭉 한번 틀어놓고 보시면서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저희 오마이뉴스와 또 서울혁신센터가 더 좋은 기획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오늘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오늘 마무리하죠.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